자, 이제 143페이지로 갑시다. 자, 우리 기말 재고 자산 포함 여부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기말 재고 자산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우리 회계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얘가 중요한 거냐면, 자, 바로 이 앞 시간 마지막에는 제가 개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초 재고액이 100만 원이 있다고 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올해 시작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재고 자산이 100만 원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단기 순 매입액이 200만 원치를 사왔다고 볼게요. 그럼 첫 번째에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이 예를 들어서 140만 원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매출 원가 팔린 건 얼마치가 팔렸다는 거죠. 얘는 지금 우리가 총 팔 수 있는 기초와 매입한 게 300만 원치인데 남아 있는 게 140만 원치 남아 있다라고 하면 160만 원치가 팔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기말 재고 자산이 210만 원치 남아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매출 원가는 그럼 얼마라고 되죠? 9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죠? 그럼 기말 재고 자산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달리 잡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우리가 물건을 200만 원치 팔았는데 매출액이 200만 원인데 기말 재고 자산이 140만 원치 남았다고 하면 160만 원이 원가라서 40만 원이 이익이 되는 거고, 기말 재고 자산이 210만 원치 남았다라고 하면 매출 원가가 90만 원이라서 우리는 110만 원의 이익이라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출이 200이라면. 그럼 지금 똑같은 200만 원치 물건 팔았는데 기말 재고 자산을 얼마로 잡냐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틀려지니까 그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 자산을 얼마로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이걸 잘못 선정하게 되면 재고 자산이라고 자산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지금 이제 보고 있는 미착품, 적성품, 시용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창고에는 이 재고 자산들이 없는데 우리 재고 자산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포함시키면 안 되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창고에 물건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이 되겠죠. 근데 창고에 없는데도 우리 걸로 이제 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미착품은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우리의 서로 거래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미착품이라는 거는 운송 중에 있는 거예요. 매출자와 매입자 둘 다의 창고에 없는 거예요. 운반 중에 있으니까. 그럼 이 운반 중에 있는 재고 자산을 누구의 재고 자산으로 할 것이냐라는 건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건, 자, 우리가 물건을 배에 실는 장소를 선적이라고 해요. 그럼 파는 사람이 배에 물건 실는 순간 인도 넘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운송 중에 있다는 거는 배에 이미 실은 거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매입자의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운송 중에 있으니까 매입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되는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었다면 운송 중에 있다라는 말은 아직 도착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아직 도착 안 했다는 건 매입자한테 안 넘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매출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우리 거다라는 건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매입자의 입장이라면 선적진도 조건이면 내 거고 도착진도 조건이면 내 거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품이라면 우리는 판매자의 입장이죠. 그러면 선적진도 조건이면 내 거가 아니고 도착지인도 조건이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미착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건지 아닌지 봐서 시험에서는 실제 재고액을 알려줄 거예요. 실제 창고에는 얼마 있는데 운송 중인 미착품이 얼마 있다. 조건이 선적진도 조건이다. 도착진도 조건이다. 그거에 따라서 그럼 내 기말 재고 자산에 더할 거냐 뺄 거냐, 이걸 나중에 결산할 때에 실기에서 이 금액을 더할지 안 더할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적성품이라는 건 위탁 판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탁 판매라는 건 옛날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물건 떼와서 판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떼와서 판다 뭐 이런 개념은 잘 없죠. 홈쇼핑 회사가 물건 사와서 파나요? 아니죠. 물건 파는 기술을 제공하는 거잖아. 유통회사라고 주로 표현을 하죠. 그럼 그 홈쇼핑 회사한테 물건 팔아달라고 보냈어요. 그럼 보내면 그 물건을 우리 회사가 판 건가요? 아니죠. 팔아달라고 준 거니까 판 게 아니죠. 그 사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통회사한테 넘긴 것까지는 판매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유통업자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창고에는 없을 거잖아. 유통업자한테 줬을 거니까.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용어를 하나 인지를 하시면,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회사 입장을 우리는 위탁자라고 해요.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공장이죠. 공장을 위탁자라고 하고, 그리고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 유통회사 측 있죠. 유통회사 측을 수탁자라고 해요. 그럼 우리 회사가 위탁자의 입장이라면 수탁자한테 물건 보내는 거는 물건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내 거예요. 내 창고에는 없고 유통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그 재고자산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적성품인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제3회자에게 판매했을 때 내 재고자산에서 빼는 거예요. 유통회사가 팔아냈을 때 그때 내 재고자산에서 빼는 거니까. 그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는 표현할 때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내 재고자산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 시용품은 옛날에는 TV에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옛날 한때 TV에서 엄청 많이 하다가 요즘은 뭐 그랬다가 잘 안 됐는지 안 좋은 결과가 많았는지 잘 안 보이던데,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라고 하면서 써봐라고 주는 물건을 시용품 혹은 시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써봐라고 줬기 때문에 내 창고에는 없겠죠. 내 창고에는 없는데 그 재고자산 써보라고 준 거는 판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재고자산에는 그대로 포함되어 있죠. 그럼 언제 내 재고자산에서 빼냐면, 우리 고객이 이거 써보니까 좋아요, 살게요 라고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내 재고자산에서 빼는 거예요. 그게 시용품이에요. 그럼 내가 고객이 아직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내 재고자산이겠죠.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시용품은 아직 내 거란 이야기예요. 고객이 써보고 있으니까 내 창고에는 없겠죠. 하지만 내 재고자산에 포함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했던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하지 않은 재고자산이나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 이런 걸 포함시켜서 안 써주면 다 팔린 걸로 매출원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포함 유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우리 144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5번을 보면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적혀 있는데 타계정이라는 건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라는 건 바꿨다라는 이야기예요. 대체라는 표현은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뭐로 대체하다 이런 이야기 하죠. 대체라는 건 바꿨다는 건데, 그럼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책에는 지금 재고자산 중 판매되지 않고 회사 창고에서 출고된 이 재고자산 등을 말한다고 적혀 있는데, 자, 얘는 자, 별표해 두시고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하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재고자산이고, 재고자산으로 분류했다라는 의미는 분류는 어떻게 하냐면 사오면서 상품, 원재료, 제품으로 장부에 적어두면 다 재고자산으로 나는 판매, 생산 목적이라고 의사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얘를 생산이나 판매하지 않고 직원들 써보라고 줘버리든지, 복리후생으로 거래처에 접대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국가에다 기부해버린다든지, 그런 딴 데 쓴 거예요. 그러면 생산이나 판매한 데 쓴 게 아니죠. 그러면 방금 제가 말할 때 직원 줘버리면 복리후생입니다.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다. 국가에 기부해버리면 기부금이다. 그 계정 과목으로 상품이나 제품이 기부금이나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대체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주면 컴퓨터는 상품이 없어지면 팔린 줄 알아요. 컴퓨터는 바보라서. 그럼 팔린 게 아니고 다른 계정, 처음부터 직원 주려고 샀으면 복리후생비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팔려고 샀다가 직원을 줬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단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품 80만 원짜리를 직원 생일 선물로 구입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직원 생일 선물로 물품을 80만 원짜리를 구입했으면 대변에 현금 80만 원, 차변에 복리후생비, 뭐 사무직 지원이면 800번대다,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자, 상품 80만 원을 구입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80만 원짜리를 사고, 얘는 팔려고 사왔기 때문에 상품이다라고 80만 원을 했는데, 판매용 상품 80만 원짜리를 직원 생일 선물로 지급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상품을 직원을 줬죠. 주면 대변에 이제 이 상품은 줬으니까 없어져서 80만 원을 지워주게 될 거고,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는 복리후생비다, 직원 주면 전부 다 복리후생비예요. 이렇게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결론적으로는 처음부터 직원 줄 거라고 했으면 복리후생비 할 건데, 팔려고 샀다가 이거 직원 준 거예요. 자, 이 단계는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 컴퓨터는 바보라서 이렇게만 쓰면 이 상품이 들어왔다가 대변에 나가면 판 줄 알아요. 그래서 얘가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한테 얘는 팔린 게 아니고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뀌었다, 대체되었다는 거 사인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표현하는데, 이 타계정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적요번호 8번을 쓰게 돼요. 근데 이 적요번호 8번 쓰는 걸 제가 이렇게 네모박스 8번을 쓸 건데, 이 네모박스 8번을 쓰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자, 우리 나중에 우리가 사용할 전표인데, 이때 제가 상품이라는 애가 나가는데 여기 적요라는 게 있죠. 이 적요는 우리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할 때 그때 사용하던 적요 이것들이에요. 얘네들이 그 적요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저교에서 지금 저교에 보면 8번 적혀 있는 애가 있죠. 8번 적혀 있는 애가 지금 제가 숫자를 8번이라고 쓰면 타계정으로 대체액이라고 나와요. 그럼 지금 이 상품이 대변에 어딘가 나갔으니까 대변에 썼겠죠. 근데 이걸 판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쓰게 되면 뭐 수리한다고 수선비라고 쓰든 우리 직원 준다고 해서 복리후생비로 쓰든 거래처에 접대한다고 줬던 기부를 한다고 줬던 전부 다 타계정으로 대체 저교 8번을 컴퓨터에는 이걸 써줘야지 팔린 거 아니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교는 우리가 시험 볼 때 제가 왜 중요하다라고 표현했냐면 자, 실기 문제를 풀 때 보면 입력시 유의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를 총 12문제를 풀 건데 거기 두 군데 다 똑같이 적혀 있는 게 일반적인 저교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저교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라고 적혀 있죠. 한마디로 방금 했던 숫자 8번 안 쓰면 오답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니까 별표해 두시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채권 채무의 거래처 써라, 500번 800번 구분해서 써라, 이런 것들이 입력시 유의사항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다른 것 적용은 상관없지만 타계정 대체, 지금처럼 재고 자산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쓰인 경우가 아닌데 나갔을 때는 이 재고 자산 계정 과목에 무조건 얘를 걸어줘라. 지금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게 지금 우리 컴퓨터에 이렇게 숫자 8번을 써줘야 컴퓨터가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재고 자산 실기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156페이지로 가서 자, 기말 재고자산 가액 결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말 재고자산 평가를 하는 것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할 거예요.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할 거예요. 몇 개가 있고 그리고 한 개당 얼마짜리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기말 재고자산을 써줄 거예요. 그럼 이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항상 수량을 먼저 파악한 후에 단가를 결정할 거예요. 단가를.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볼게.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볼 건데 재고자산 이번에 수량 결정 방법이에요. 단가가 아니고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은 이건 세 가지가 있는데 계속기록법과 다른 말로 장부기록법이라고 하는 방법과 그리고 실질재고조사법과 혼합법 혹은 병행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자, 지금 하는 거는 이론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는 방법은 실기에서 쓰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 질문은 이론에서
하게 될 거예요. 재고자산 챕터에서. 자, 계속기록법이라는 건 장부에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기초 재고 수량에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을 먼저 더하고 빼기, 우리는 장부에 계속 기록을 하기 때문에 팔릴 때도 장부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단기 판매 수량을 써주는 거예요. 자, 숫자 예를 들면 1000개의 기초가 있었는데 단기에 2000개를 샀어요. 단기에 판매한 게 130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자, 기말 재고 수량은 몇 개일까요? 기말 재고 수량은 기말 재고 수량은 1700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1700개가 되겠죠라고 제가 표현했다는 건 계속기록법에서는 단기 판매한 수량에 대해서는 우리는 실제 몇 개 팔렸는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실제 값을 쓰는 거고, 기말 재고 수량은 1300개 팔렸으니까 1700개 남아있겠지라고 추정값을 쓰는 방식이에요. 얘는 실제 값이 판매 수량이 되고 얘는 추정값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실질재고조사법은 기초재고 수량에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은 똑같은데 우리는 팔릴 때는 체크 안 하고 있다가 기말에 창고에 몇 개 남아 있는지를 실제로 수를 세는 방식이에요. 그럼 기말 재고 수량을 세면 우리는 단기 판매 수량을 추정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1000개가 있고 2000개를 사왔는데 기말에 창고를 봤더니 1400개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1600개를 팔았겠구나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400개 남았겠지. 그럼 기말 재고 수량은 실제 값을 쓰고 단기 판매 수량을 추정 값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는 실질 재고 조사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혼합법 병행법이라는 것, 이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에 얘는 실제 값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방법을 써요. 평소에는 바쁘니까 우리 장부에 판매되는 거 썼다가 하루 날 잡아서 기말 재고 조사를 해서 맞지 않으면 그거 안 맞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 집에 못 가고 그러죠. 그걸 우리 실사한다, 재고 조사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방식이 기초 재고 수량에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한 값은 단기 판매 수량 더하기 기말 재고 수량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차이가 없어진 거라서 감모 손실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위에 있는 게 둘이가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럼 기초 재고가 1000개고 단기 매입이 2000개고 그리고 단기 판매한 게 실제 값이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온 거는 1300개고 기말 재고 실질 재고 조사를 세어봤더니 1400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30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총 얘 둘이 합쳐봐야 2700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아, 300개가 없어졌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혼합법을 쓰는 건 이 없어진 거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이 혼합법을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를 보면 제일 아래쪽에 혼합법에 의해서 재고자산의 감모 수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 감모 수량을 계산한다는 게 없어진 거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감모라는 게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없어진 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을 볼게요. 이번 수량 결정 방법이 아니고 단가 결정 방법이에요. 그럼 원칙은 개별법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개별법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개별법이라는 건 사온 가격을 일일이 파악을 해서 팔았을 때에 얼마에 사온 게 팔렸다고 1대1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1대1 대응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가 좀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과자를 파는 회사가 과자 사올 때 과자를 10박스 사올 때와 100박스 사올 때는 금액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지만 판매하는 가격은 똑같겠죠. 그러면 얼마 때 사온 거라고 과자에다 일일이 택을 붙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적용하기가 힘들지만 가장 이상적인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개별법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사용을 하는데 물량 흐름의 가정법의 첫 번째가 선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이라는 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가중평균법이라고 있는데 이 가중평균법에는 또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으로 둘로 나눠지고 이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은 바로 이 앞에 썼던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우리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평균법이고 총평균법은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입선출법. 이렇게 자, 우리는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다 총 4가지를 쓰는데 3가지라고 하면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표현하고 4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 방법들은 말 그대로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동평균법이라는 건 평균을 내는데 물건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어서 물건을 팔면 팔기 직전까지의 평균 가격의 물건이 팔렸다고 계산하는 방식이고 총평균법은 그냥 우리는 평소에는 계산 안 하다가 기말에 한 방에 계산하는 거예요. 올해 총 얼마치 물건 사왔는지 총 금액에
총 사온 물건 가격이 몇 개인지를 물건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어서 나누기 n분의 1 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개당 단가가 평균 나오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재고 수량에 곱하면 기말 재고 자산이 되고 팔린 거에 곱하면 매출 원가가 되는 방식이 총평균법이고, 후익선출법은 반대로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 부패되지 않는 물건들만 가능하겠죠. 부패되는 것들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야 되지 최근에 들어온 거 먼저 팔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이때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원가 흐름의 가정법에서 물가가 상승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 똑같이 2,000원에 파는 물건이 있는데 처음에는 1,000원에 사왔는데 얘가 그 다음 사올 땐 1,100원이고 그 다음 사올 땐 1,200원이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상승할 때에 기말 재고 원가의 금액이나 크기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봤을 때 제일 최근에 산 게 창고에 제일 비싸게 산 거겠죠. 물가가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제일 최근에 산 게 제일 비싸겠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옛날에 산 게 제일 싸게 샀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옛날에 샀을수록 더 싸게 산 거고 최근에 샀을수록 더 비싸게 산 거예요. 물가가 상승한다면. 그럼 선입선출법은 옛날에 산 게 팔렸다는 거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거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기말 재고는 최근에 비싸게 산 거가 들어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후익선출법은 최근에 제일 비싸게 산 게 최근에 산 게 선출 먼저 팔렸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싸게 샀던 게 내 기말 재고 자산으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이 후익선출법이 가장 낮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은, 이동평균법은 계속 평균을 내니까 최근에 샀던 게 가격이 좀 더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총평균법보다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은 여러분들이 선의 총후 이렇게 정도까지만 순서로 기억해서, 선의 총후로 기억해서 이 부호 순서대로 생각하시고, 물가가 하락한다면 반대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상승할 때는 이거고,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 159페이지로 가보면, 자, 추정률법은 우리 회계 1급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세무위급이나 세무위급의 이론으로 어쩌다 한번 딱 언급되는 거예요. 얘 문제가 아니고, 얘는 뭐냐면 물건 종류가 너무 많은 곳들 있죠. 지금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물건 종류도 엄청 많고 그걸 사올 때마다 금액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곳은 방금 했던 방식으로 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전체 가격을 가지고 쓸 거예요. 전체 가격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주로, 자, 지금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책에다 이것만 적어 두세요. 얘네들은 주로 유통업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주로 유통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5페이지로 좀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건 결산 실기에 연관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건 이제 금액으로 우리가 볼 건데, 이 앞에 수량 결정으로 할 때는 기초 재고 수량, 매입 수량, 판매 수량, 뭐 기말 재고 수량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그런데 이걸 이제 금액으로 표현하면 기초 재고액이 되고 여기에 단기 매입액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매출 원가 더하기 우리는 기말 재고액이 되는데, 이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모자라다면 이때 감모 손실이 발생한다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기초 재고액이 100만 원 있고 단기 매입액이 2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총 판매 가능한 게 300만 원 있는데 팔린 거에 대한 실제 원가가 140만 원이고 기말 재고액도 14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20만 원이 모자라죠. 그러면 차이나는 이 20만 원만큼 물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2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이야기인데, 지금 그럼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감모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감모 손실은 이제 둘로 나누는데, 정상 감모 손실과 비정상 감모 손실로 둘이를 구분을 해요. 정상 감모 손실과 비정상 감모 손실로 구분을 하는데,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든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재고 자산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둘 다 재고 자산이 없어졌는데, 그럼 자산이 없어졌는데 지금 돈 들어오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실을 했는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없어졌다는 거야. 그럼 어떻든 간에 자산의 유출이 발생한 건데 들어오는 게 없어서 비용 처리할 거예요. 그럼 이 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거는 얘는 원가성이 있는 손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없는 손실을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에 태풍이 오거나 홍수나 가물어서 배추 농사가 망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 올해 겨울에 김장할 때 배추값이 비싸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정상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TV 봤더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배추 실은 트럭이 사고가 나서 배추가 나뒹굴고 있어요. 그걸 보고 배추 가격이 비싸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서 없어지고 가는 걸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얘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영업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건 계정 과목을 우리가 컴퓨터에 매출 원가로 분계가 될 거란 이야기고, 영업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건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재고자산이 없어졌다는 거니까 분계를 가지고 보면 대변에 없어진
재고 자산만큼 20만 원이 사라지고 차변의 매출 원가로 얘가 처리된다는 거고, 얘는 대변의 재고 자산이 20만 원 없어졌는데 차변의 재고 자산 감모 손실로 얘를 처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분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자, 지금 이 분계는 매출 원가로 되는데 지금 매출 원가가 140만 원이다라고 위에 했고 20만 원치가 없어졌다라고 했죠. 그런데 160만 원으로 분계가 된다면 160만 원 분계된다면 얘를 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160만 원이 매출 원가로 한 번에 분계가 된다면 이 분계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140만 원도 매출 원가로 분계되고 20만 원도 매출 원가로 분계된다면 같은 거죠. 그러면 160만 원이 한 번에 분계가 되면 우리는 이 분계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우리는 전산이죠. 그래서 이 정상감모 손실은 얘는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실제로 140만 원치 있습니다라고 하면 없어진 20만 원 가지고 지금 얘도 대변의 재고 자산 쓰면 컴퓨터는 팔린 줄 안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팔린 걸로 매출 원가로 분계를 해버릴 거예요. 컴퓨터 바보라 그랬잖아.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얘도 지금 없어졌으니까 재고 자산 줄이기 위해 대변에 써야 되는데 얘는 팔린 걸로 쓰면 안 되죠. 매출 원가성이 없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출 원가에 포함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앞에 이야기했던 게 타계정으로 대체 저격 8번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타계정으로 대체 저격 8번을 써줘야 컴퓨터는 아 얘가 딴 곳에 썼구나라고 생각해서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행동을 안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우리 조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프로그램 가지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 죄송해요. 옛날에 썼던 게 있네. 자, 지금 제가 적은 게 지금 만든 게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작할 때 100만 원이고 올해 200만 원치 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기말 재고가 140만 원치 있으면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퓨터에서 결산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산을 하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 140만 원이라고 쓸 거예요. 140만 원이라고. 그럼 140만 원이라고 이렇게 쓰고 분계를 컴퓨터한테 시키면 컴퓨터가 12월 31일 날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이라고 분개를 하는데 140만 원이 아니고 160만 원으로 해서 얘까지 합쳐서 매출 원가로 분개를 해버리죠. 그죠? 그러면 굳이 따로 140만 원만 분개시키고 20만 원 똑같은 분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상감모 손실이든 비정상감모 손실이든 실제 값은 140만 원이니까 무조건 이 분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분개를 꼭 이 금액만큼 기말 재고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비정상감모 손실이라고 하면 지금 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기 전에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20만 원 있고 대변에 방금 상품이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20만 원에서 이렇게 써놓고 나면 얘를 꼭 써주면 그러면 다시 결산한다고 갔을 때에 컴퓨터는 100만 원의 기초에서 200만 원의 상품 샀고 20만 원은 딴 곳에 썼다고 적혀 있죠. 그러면 기말에 140만 원치 있다라고 하면 매출 원가로 분개를 140만 원만 해주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원가상이 없다고 말한 비정상 감모 손실은 이 분개를 하고 나서 컴퓨터한테 분개시켰더니 매출 원가를 160이 아니라 140만 원만 인식을 했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20만 원 없어진 거를 매출 원가에 포함 안 시키려면 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안 하면 앞에 160만 원 분개된 것처럼 다 매출 원가로 컴퓨터는 인식하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기억해야 돼요. 이 분개를. 이게 여러분이 직접 할 분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도 교재에 PG라고 적혀 있는데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에서는 정상감모 손실은 분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얘는 틀렸어요. 얘는 지워버리고 정상감모는 저기 8번 거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166페이지에 재고자산 평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답시다.